사부인, 식당이라세요? 손이 꼭 우리 집 가정부 손 같아서. 호텔 프라이빗 다이닝룸 안 차가운 조명 아래 펼쳐진 하얀 테이블보 위로 제 손이 놓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차갑게 식어 있었죠. 옆에 앉은 딸 은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고 예비 시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환경과 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따님이 우리 재단에서 일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님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협박이었습니다. 25년을 새벽 불 앞에서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지는 결혼을 포기하겠다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의료재단을 운영하던 그 집안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새벽 해장국집 카운터에서 걸었던 그 전화 한 통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가장 치명적인 반격이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어느 골목의 한 해장국집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잠든 시간에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김현옥은 오늘도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25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냄새 속에서 살아왔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굵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딸 하나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그 아이가 제법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상견례요. 한 달 전 은지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연옥은 앞치마에 묻은 국물 자국도 신경 쓰지 못한 채 딸을 껴안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딸이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가슴이 벅찼죠. 은지는 세림의료재단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은 같은 재단 산하병원 의사라고 했습니다. 신랑 되는 친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데?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이시래요. 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은지의 표정에 스친 불안함을 연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예비 며느리를 맞는 시댁의 당연한 긴장감이려니 생각했죠.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복판 특급 호텔 내 프라이빗 다이닝룸이었습니다. 연옥은 평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로비를 지날 때부터 샹들리에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고 카펫을 밟는 발걸음마다 자신의 낡은 구두가 소리를 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어머니 팔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가 떳떳해요. 하지만 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걸 연옥은 알았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을 열자 이미 예비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명수 이사장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위압적인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옆에 앉은 차미영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자세부터가 격이 다른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짧은 고갯짓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차미영이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코스 요리가 괜찮더라고요. 프렌치 스타일인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비웃음을 연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몇 가지 요리가 나왔지만 연옥은 어떤 것이 포크인지 나이프인지조차
헷갈렸죠. 손이 자꾸 떨려서 물잔을 잡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차미영이 연옥의 손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참 거칠으시네요. 불 앞에서 오래 일한 손 같아요.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예비 신랑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쳐다봤죠. 하지만 차미영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실례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해장국집을 합니다. 25년째요. 연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미영은 아하는 짧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장명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고 저는 의료재단을 운영합니다. 집안의 환경과 격이라는 게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따님이 우리 재단 기획팀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직장이죠.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마지막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내 딸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었죠. 연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은지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으니까요.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내내 연옥과 은지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택시 안에서야 은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제가 더 잘났으면 어머니가 이런 모욕 안 당하셨을 텐데.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연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죠. 집에 도착한 뒤 은지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들려온 건 딸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 안 할래요. 차라리. 연옥은 방문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25년 동안 새벽 불 앞에서 살아온 이유가 바로 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밤 연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참을 일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연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의 해장국집 불빛만 환하게 켜졌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국물을 끓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느꼈던 굴욕감이 가슴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안의 격이라고? 딸의 직장을 담보로 협박을? 국자를 휘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은지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연옥은 새벽이면 이 가마솥 앞에 섰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나요? 그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였나요? 사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인 택시 기사였죠. 연옥은 애써 웃으며 해장국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둘까 봐요. 뭐? 어제 그분들 말씀 들으니까 제가 재단에 있는 게 어머니한테 약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차라리 제가. 은지야. 연옥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둬야 해? 넌 내 능력으로 거기 들어갔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생각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연옥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저 딸이 무너지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세림의료재단 산하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죠. 10년 넘게 이 가게 단골이었고 밤 근무를 마치면 자주 들러 해장국을 먹곤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이 더 진한데요? 그래, 맛있게 먹어. 연옥은 수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을 걸고 싶었죠. 수진 씨, 세림의료재단. 거기서 일하는 거 어때요? 왜요? 사장님 딸분이 거기 다니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연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 분위기가 어떤가 해서요. 제대로 된 곳인가 싶어서.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죠. 사장님, 저 거기 작년에 그만뒀어요. 지금은 다른 병원 다녀요. 왜요? 거기 좋은 병원 아니에요? 좋긴 좋죠. 돈도 많이 주고. 근데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기 문제가 좀 있어요. 특히 VIP 병동 쪽이요. 일반 환자들은 대기 시간이 몇 달씩 걸리는데 VIP들은 바로 수술 잡히거든요.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 없이요. 그게 무슨 의료기기 리베이트도 있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선배 간호사들이 귀띔해줬어요. 장 이사장이 특정 업체랑 계약하면서 뭔가 받는다고. 그리고 수진이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자격자가 시술하는 것도 봤어요. 의사 아닌 사람이 VIP 환자한테 주사 놓고 간단한 시술하는 거요. 돈만 내면 다 해주는 식이에요. 연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밝혀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누가 신고하겠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월급 받죠. 저처럼 나온 사람들도 소문 낼까봐 조심하고요. 재단이 워낙 힘이 세니까. 수지는 해장국을 다 먹고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딸분 조심하라고 하세요. 거기 높은 분들 눈밖에 나면 버티기 힘들어요. 문이 닫히고 연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의료기기 리베이트, 무자격 시술, VIP 특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이 휘두르던 권력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밤 11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연옥의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죠. 이준호. 15년째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신문사 탐사보도팀 기자라고 들었고 가끔 새벽에 들러 소주 한 잔 걸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연옥은 휴대전화를 꺼내 준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눈물이 떠올랐고 어제 그 자리에서 느꼈던 굴욕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연옥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준호 씨,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연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세림의료재단에 대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보죠. 그렇게 연옥은 수진에게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VIP 특혜, 의료기기 리베이트, 무자격 시술까지. 준호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며 메모하는 듯 했죠. 사장님,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 가게 단골 중에 거기 전직 간호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직접 본 거라고 했어요. 실명 증언 가능할까요? 그건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연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제 딸이 거기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간호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사실이라면 연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연옥은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 준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그는 카운터 구석 자리에 앉아 해장국을 주문했고 연옥은 조용히 그릇을 내왔습니다. 사장님, 김수진 씨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죠. 수진 씨한테 미리 얘기해 둘게요. 근데 준호 씨, 이거 정말 기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문서나 기록,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죠. 그런 게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은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많은 사람이 관여했다는 건 그만큼 흔적도 많다는 뜻이에요. 준호는 해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장님, 한 가지는 약속해 주셔야 해요. 뭔데요? 따님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취재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사장님이 제보했다는 것도요. 만약 재단 쪽에서 눈치채면 따님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은지는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기사가 나가도 제보자는 완벽하게 익명으로 처리할게요. 그리고 따님은 기획팀이잖아요. 의료 현장이 아니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거예요.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사장님, 이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연옥은 가마솥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속에서 25년의 세월이 보였죠. 새벽마다 불을 지피고 손님을 맞이하고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던 시간들이요. 괜찮아요.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준호가 나간 뒤 연옥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수진은 취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사장님, 제 이름은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실명 보도되면 저 의료계에서 못 버텨요. 알아. 기자가 그렇게 하겠대. 그리고 혹시 기록 같은 거 필요하면 제가 아는 선배 중환자실 간호사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VIP 병동 관련 자료를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 네. 그분도 양심에 찔려서 몇 가지 복사해뒀다고 들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연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수진을 만났고 수진이 소개한 중환자실 간호사와도 접촉했습니다. 연옥은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준호의 연락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새벽 3시 준호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사장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네. 중환자실 간호사분이 VIP 환자 명단이랑 수술 기록 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진행된 케이스들이죠. 게다가 의료기기 업체와 재단 사이에 오간 금액 내역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었지만 숫자와 날짜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내용이었죠. 이거면 기사 쓸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다만 재단 측 반론도 받아야 하고 추가 취재도 필요해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네. 일요일 조간일면 톱으로 나갈 겁니다. 연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후회 안 하시죠? 아니요.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터지면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세림의료재단은 정치권이랑도 연결돼 있고 재계에서도 영향력이 있어요. 장명수 이사장이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제 딸한테도 영향을 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님은 기획팀이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재단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했지만 이미 던진 주사위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연옥은 은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조용했고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은지는 요즘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예비 신랑과도 연락이 뜸해졌다고 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라, 은지야. 연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존엄을 지켜줄게.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연옥은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손님들을 맞이했죠. 하지만 휴대전화는 항상 가까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 연옥은 편의점에 들러 신문을 샀습니다. 일면을 펼치자 커다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세림의료재단 VIP 특혜 리베이트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기사는 3단에 걸쳐 실렸고 구체적인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보자나 증언자의 실명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죠. 연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든 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울렸죠. 준호였습니다. 사장님, 보셨죠? 네. 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방송에서도 다룰 거고 검찰도 움직일 겁니다. 은지는요? 아직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따님 쪽으로 연락 가는 일 없게 최대한 조심했어요. 연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연옥은 신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너희 차례야. 가게로 돌아가는 길,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세림의료재단에게는 가장 어두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세림의료재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방송사 취재진이 재단 본관 앞에 진을 쳤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세림의료재단이 올랐죠.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돈 있으면 다야?
일반 환자들은 몇 달씩 기다리는데 VIP는 바로 수술이라고? 의료기기 리베이트면 결국 환자들한테 비용 전가한 거잖아. 이게 병원이야? 무자격 시술은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요. 연옥은 가게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방송 화면에는 장명수 이사장이 재단 건물로 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잡혀 있었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재단 본관과 산하병원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다는 뉴스가 떴죠. 화면 속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옥은 국자를 내려놓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겨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내려다보며 집안의 격을 운운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회사가 난리예요. 오늘 아침부터 임원들 비상회의하고 직원들한테는 외부 연락 일절 금지 지시가 떨어졌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기획팀도 조사 대상이 될까요? 내가 뭘 잘못했어? 넌 내 일만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회사가 이렇게 되면 연옥은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사실 본인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은지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죠. 은지야, 지금은 조용히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평소처럼 일하는 것뿐이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연옥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약속했듯이 제보자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고 은지와의 연결고리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죠. 월요일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림의료재단과 계약을 맺고 있던 주요 VIP 환자들이 일제히 전원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재단을 떠나고 있었죠. 세림의료재단 VIP 환자 15명 집단 전원. 신뢰 무너져.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는 협력업체들이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의료기기 공급업체, 급식업체, 용역업체까지 재단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러운 돈 받고 일할 수 없다더군요. 가게 단골인 택시기사가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재단 문 닫는 거 시간 문제겠는데. 연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을 뿐이었죠. 화요일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세림의료재단은 비상장 법인이었지만 계열사 중 하나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었죠. 그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거래는 정지되었습니다. 세림메디텍 하한가 직행 후 거래 정지. 투자자들 패닉.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재단을 향한 비난으로 뜨거웠습니다. 누군가는 장명수 이사장의 집 주소를 올리기도 했고 누군가는 직접 항해 방문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연옥은 그 모든 뉴스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를 던졌는데 산사태가 일어난 것 같았죠. 수요일 저녁 준호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후속 기사 나갈 예정이에요. 또 뭐가 나온 거예요? 정치권 로비 의혹이요. 장명수 이사장이 국회의원 몇 명한테 정치자금을 댄 정황이 포착됐어요. 그걸로 의료법 개정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없네요. 원래 이런 일은 파고들수록 더 나와요. 한 군데가 무너지면 연결된 모든 게 드러나죠. 준호는 해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재단이 정말 망하면 그때는 다른 길을 찾아야죠. 하지만 적어도 따님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기획팀은 의료 현장과 거리가 있으니까요.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목요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지만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사진 절반이 장명수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했죠. 재단을 살리려면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명수, 이사회서 퇴진 압박. 재단 살리려면 물러나라. 하지만 장명수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며 모든 것이 오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했죠.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명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검찰이 장명수 이사장과 주요 임원 5명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등이었죠. 세림의료재단 장명수 이사장 등 6명 소환 통보, 구속 가능성도. 뉴스가 나가자마자 재단 주변은 또다시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명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차에 올라타며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했죠. 그의 얼굴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만 남았죠. 연옥은 그 장면을 보며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 전 호텔 다이닝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죠. 집안의 격을 운운하며 딸의 미래를 담보로 협박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연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물을 저었죠. 가마솥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옥은 평소처럼 새벽 3시에 가게 문을 열었죠.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은지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명수 이사장이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이사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VIP 특혜는 사실입니까?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장명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사라졌죠. 조사는 1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장명수가 밖으로 나왔고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죠. 화요일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세림의료재단 전 중환자실 간호사 실명 증언. 무자격자 시술 직접 목격. 익명으로 증언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 실명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장면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저는 3년간 세림의료재단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VIP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상급자는 조용히 하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곳에서 일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재단의 비리는 의심이 아닌 사실로 굳어졌죠.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쏟아냈고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연옥은 그 뉴스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명을 밝힌 그 간호사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았으니까요. 동시에 자신도 같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새삼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은지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어요. 뭐? 기획팀 직원 절반을 줄인대요. 재단 운영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은지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어떡해요? 일자리를 잃으면. 연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딸의 울음소리를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은지야, 진정해. 권고사직이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 근데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연옥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죠. 내가 잘못한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잘못한 건 장명수와 차미영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법을 어기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었던 그들이 잘못한 거였죠. 목요일 재단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이 났죠. 세림의료재단 장명수 이사장 해임, 비상경 영체제 도입.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장명수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죠. 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명수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해임 결정에 불복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재단을 위해 30년을 헌신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을 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절박해 보였죠. 금요일 저녁 준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사장님, 따님 일자리 걱정되시죠? 당연하죠. 은지가 지금 엄청 힘들어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상경영위원회에서 기획팀은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다고 해요. 의료 현장 직원들이 우선 정리 대상이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따님 같은 일반 직원들은 비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대요. 오히려 피해자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연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만 사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명수 부부 쪽에서 제보자를 찾고 있다고 해요. 연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내부 제보자가 누군지 추적 중이래요. 물론 저희는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했지만 혹시 저한테까지 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준호가 나간 뒤 연옥은 한동안 가게 안을 서성였습니다.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죠. 토요일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남자였죠. 해장국 주세요. 남자는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연옥은 국을 끓이면서 슬쩍 그를 관찰했죠. 뭔가 어색했습니다.
새벽 2시에 양복을 입고 해장국을 먹으러 온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으니까요.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25년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단골도 많으시겠어요. 그럭저럭요. 남자는 국을 천천히 먹으며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님에 대해, 가게 운영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연옥은 짧게 대답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남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뭔가 이야기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명함에는 민간조사 전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옥은 명함을 받았지만 남자가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리고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방금 이상한 사람이 다녀갔어요. 준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아침 형사 2명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연옥은 어젯밤 일을 상세히 설명했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명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형사가 쓰레기통을 뒤져 명함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번호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죠. 이 번호로 역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상한 사람이 또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세요. 절대 혼자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나간 뒤 연옥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검찰이 장명수와 차미영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미영도 조사 대상이 된 겁니다. 재단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일부 이익을 누린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차미영, 남편과 함께 검찰 출두. 공범 가능성 수사. 차미영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연옥은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 사람들이 먼저 자신과 딸을 모욕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죠. 화요일 재단 내부에서 또 다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익명의 직원이 내부 고발 사이트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겁니다. 저는 세림의료재단에서 10년간 근무한 행정직원입니다. 그동안 목격한 비리는 이미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장 이사장은 직원들을 철저히 차별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해고했습니다. 또한 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글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하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읽는 사람들은 분노했고 재단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죠. 수요일 저녁 은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많이 지쳐 있었죠.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뭐, 권고사직 당한 거야? 아니요. 제가 스스로 나가기로 했어요. 은지는 식탁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 있고 싶지 않아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불안하고 차라리 깨끗하게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어머니도 찬성해. 더 좋은 곳 찾을 수 있어.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미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대학병원 기획팀인데 면접 제의가 왔어요. 정말?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면접이에요. 은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연옥은 딸을 꼭 안아주었죠. 잘 될 거야. 우리 은지 실력 있잖아.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밤 연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검찰이 장명수와 차미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세림의료재단 장명수 차미영 부부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영장실질심사는 금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해야 했죠. 금요일 아침 장명수와 차미영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죄하십시오. 환자들한테 사과해라. 감옥에 가야 마땅해. 시민들의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장명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 차미영은 그 뒤를 따랐죠. 두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1시 결과가 나왔죠. 구속영장 발부. 장명수 차미영 부부 즉시 구금.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서자마자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향했죠. 연옥은 가게 카운터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호송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장명수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사장님, 저 사람들 완전히 끝난 거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속이 다 시원하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연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죠. 저녁 6시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뭐, 면접? 네, 대학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하래요. 은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은지야. 어머니,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연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딸이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준호가 마지막으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리 단계예요. 재판은 1~2달 뒤에 시작될 거고 유죄는 확실합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최소 5년에서 10년은 나올 겁니다. 죄목이 워낙 많고 금액도 크니까요. 준호는 해장국을 먹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이 모든 게 사장님이 용기 내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용기죠. 약자가 강자에게 맞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약자가 아니에요. 25년 동안 새벽 불 앞에서 버텨온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 강함은 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강한 사람이셨네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림의료재단 사태는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았죠. 사람들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평소처럼 새벽 3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국물을 끓이는 일상이 다시 찾아왔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대학병원 기획팀에서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도왔고 예전보다 밝은 표정을 되찾았죠. 어머니,
새 직장 사람들이 다들 좋아요. 업무도 체계적이고요.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저 결혼은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 집안하고는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연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결혼은 천천히 생각할래요. 은지의 눈빛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죠. 그녀는 카운터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해장국 주세요. 연옥은 국을 끓이며 슬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 본 사람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죠. 여자는 국을 천천히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장님, 혹시 절 기억하세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저는 세림의료재단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연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죠. 상견례 날 은지가 소개했던 상사였습니다. 아,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요. 여자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은지 씨 때문에 왔어요. 그 친구가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실력 있는 직원이었는데 은지가 그만둔 건 본인 결정이었어요. 알아요. 그리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단이 정리되면서 임원진 대부분이 교체됐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사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재단에서 벌어진 일들을 묵인했으니까요. 연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네. 상견례 날 장 이사장 부부가 사장님을 모욕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겁이 났거든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들한테 고개를 숙이며 살았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죠.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겠지만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연옥은 한참 동안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였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계산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죠. 은지 씨한테 잘 전해주세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라고요. 네, 전할게요. 문이 닫히고 연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연옥은 받았죠. 여보세요? 사장님이신가요?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누군지 알아챘죠. 차미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차미영입니다. 연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건가요? 사장님,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왜요? 전화기 너머로 차미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연옥은 망설였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요. 언제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가게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연옥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 차미영이 가게로 온대요.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려요. 준호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차미영이 들어왔죠.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검은색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연옥은 물 한 잔을 내밀었죠. 말씀하세요. 차미영은 물잔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상견례 날 한 말들, 사장님을 무시했던 태도, 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교만했고 어리석었어요. 차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남편은 구치소에 있고 저도 곧 재판을 받아야 해요. 집도 압류됐고 아들은 저희한테 연락도 안 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건 당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예요. 연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알아요. 다 저희 책임이에요.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차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옥은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일어나세요. 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고요. 연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차미영은 천천히 일어섰지만 여전히 고개는 숙이고 있었죠.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주나요? 당신들이 피해 입힌 사람들이요. 환자들, 직원들, 그리고 제 딸이요. 연옥은 차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벌을 받으세요.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차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죠. 새벽 공기는 차가워졌고 연옥은 두꺼운 점퍼를 입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명수와 차미영은 법정에 나란히 섰고 검사는 수십 가지 죄목을 낭독했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까지.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관됐습니다. 재판 과정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연옥은 가끔 뉴스로 그 모습을 봤죠. 법정에 선 장명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압적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고개를 숙인 채 변호인의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었지만 방청석에서는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판결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은지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판결 나오는 날이죠? 그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세요? 연옥은 가마솥 앞에 서서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복잡해. 복잡하다니요?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건 당연해.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뭐랄까 허전하기도 하고. 은지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한 거고 그게 잘못된 사람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고마워, 은지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평생 그 집안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오후 2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장명수는
징역 8년에 벌금 20억 원, 피고인 차미영은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장명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차미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재단을 운영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이에 법정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두 사람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송차에 실려 교도소로 향했죠. 연옥은 가게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벌 받네요. 당연한 거죠. 8년이면 짧지 않은데 나올 때쯤이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죗값은 치러야죠. 연옥은 조용히 국을 끓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마지막으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모든 게 끝났네요. 그러게요. 어떠세요? 후련하세요? 연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련하다기보다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전 그냥 어머니였을 뿐이에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거잖아요. 그는 해장국을 다 먹고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자주 들를게요. 여기 국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요. 언제든 오세요. 준호가 나간 뒤 연옥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했죠.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5년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새벽 불 앞에서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의 일들까지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뼈를 넣었죠.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15년째 단골인 택시 기사였죠. 사장님, 오늘도 국물 진하게 부탁해요. 그럼요. 기다리세요. 연옥은 국자를 들고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파를 썰고 고기를 올리고 밥을 함께 내놨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은지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드려요. 뭔데 이게? 그냥요. 고마워서요. 은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잘됐다, 은지야.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지가 나간 뒤 연옥은 꽃다발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선명한 빨간 장미들이 가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연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연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 저녁이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은 국자를 들고 국을 떠서 내놨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을 보냈습니다. 연옥은 가게를 청소하고 문을 닫았죠. 골목은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연옥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았어. 25년 동안 새벽 불 앞에서 버텨왔고, 딸을 혼자 키웠고, 옳지 않은 일에 맞서 싸웠어. 그게 바로 내 힘이었어.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은지가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저녁 차려놨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가마솥 앞에 서 있었고 국물은 계속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연옥은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다음 날도 연옥은 새벽 불 앞에 설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불을 지피며 사람들을 먹이고 딸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김연옥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